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자유도 뭐예요?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행복주권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받고 싶다. 그런 이유로 뭐 헌법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말고도 또 17조에 보면 사생활의 자유가 있어요. 사생활의 자유. 역시 뭐 사생활의 자유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 모양을 어떤 옷을 예를 들면 패션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누구와 사귈지 뭐 등등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37조 1항을 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서 헌법 개정할 필연성은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 그 기본권 조항들을 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고요. 일부 좀 과거 독재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 독소 조항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정비가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된다면 겸사겸사 그런 것들은 털어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81쪽 보면 곳곳에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21조 뭐 3항이나 4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좀 털어내야죠. 그리고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독점하고 있는 뭐 조항도 요즘에 뭐 공수처에 이제 고비처 이 논의가 활발하죠. 이게 수사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국민의 뭐 신체이자라든가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견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개혁하려고 하다 보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에 보면 영장 신청은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비처 내지 공수처를 만들어도 거기에 꼭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장의 발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검사에게 이 영장의 발부를 독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하면 돼요. 경찰이 우리 수사하는데 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근데 강제 수사를 하면 개인의 이 주거에도 침범해야 되고 신체도 투색해야 되고 또는 구속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자유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3자로 하여금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런 강제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영장제도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법관에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은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법관에게 최종 결정권 부여했으면 됐지 왜 이 법관에게 가는 과정에 딱 통로를 누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차단하고 있어요. 오로지 검찰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무서도 세무공무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각청 공무원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법의 민주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국민이
유무죄를 가린다든가 이게 이제 배심죄거든요. 배심죄는 참심죄를 실시하려고 해도 현행헌법은 이걸 그걸 하면 제대로 된 배심죄를 하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로지 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29조 2항을 보면 국가배상 청구권에 모든 국민이 이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 이 조항의 유래는 우리가 좀 못 살던 시절에 어차피 이 군인, 경찰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공상을 입으면 원호 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이 보호를 받지 않느냐, 보상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손해 입은 거 국가에 대해서 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이중 배상 아니냐. 뭐 이런 명목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공상을 입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라고 그 사람이 국가 공무원에 의해서 어떤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 청구 주체에서 이들을 배제한 것은 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또 이상한 거는 말이죠. 근로자라고 하는. 노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불온실해요. 북한에 이제 노동당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이게 계급적 색채가 너무 강하게 난다고 해서 그런지 노동이라는 말이 추방됐어요 헌법에서. 근데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 인간이 어떤 자기 인격을 발현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말을 복권을 시켜야 된다. 근로자 이게 뭐야?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면에 어떤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다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본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과거에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더 이 기본권 차원을 끌어올려서 보장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 노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주체로서 사실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 또 우리 청소년들 맨날 공부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것은 공부고 전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에 부모가 이 자식들한테 자기의 꿈과 욕망을 투사시키잖아요. 자기가 못 이뤘던 것을 자식은 좀 이뤄봤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로 뭐를 시키면 사실 효과도 없죠. 근데 불안하니까 전부 애들을 혹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엮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를 들면 외국인 문제. 우리 사회전 6개월 이상 정주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몇백만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 직접적으로 좀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6조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권 중에는 이 국적자만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외국인도 주장할 수 있게끔 이 조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지금 현행 조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제2장 그 제목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조문들의 주어가 전부 뭐냐,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 이런 조문 기본권 조항들을 살펴서 이거 외국인도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 단지 국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저 권리 주체를 좀 변경을 해서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통해서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전문가들만 앉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뭐 법 전문가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헌법전만 가지고 다니면 여기 외국인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권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문구대로라면 외국인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벌써 30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10분 이상 나왔습니다. 예. 꼭 해주시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개헌을 통해서 뭐 기본권에 대해서 손질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바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전문가들만의 법이 아니라 이건 일반인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법조문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헌법 기본권 조항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뭐 생명권이 뭐 보장되지 않는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불가침이나 이런 것이 사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해석을 통해서 생명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도 또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만, 법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만 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헌법에 명시를 해두면 여러분들도 특별히 법학 교육 받지 않아도 이게 나의 권리이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권리 중에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자유권. 요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생활의 비밀 또는 비밀이 아닌 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내 정보를 가지고 그 컴퓨터 정보를 잘하는 사람 말이죠. 뭐 구글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행동의 자유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지. 물론 이 사람들이 자유를 이용해서 나쁜 짓도 하지만 꼭 이 나쁜 짓 하지 않을 때도 제3자가 내가 뭐 하는지를 속속들이 안다면, 또 컴퓨터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들여다보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이 국가가 특히 그거를 국가가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가상 인격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실제 인격과 거의 유사한 가상의 인격을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구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사회가 나오는 괴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민주주의를 국가기구로 장악한 자들이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주의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누가 각 개인 그 정보의 주체가 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공익적인 요청도 있어요. 이 개인의 이익과 이 공익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직접 명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좀 더 우리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정보의 자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알 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판례에서 전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직접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박아두면 헌법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헌법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보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헌법과 나 사이의 일체감이 커져요. 어려운 용어로는 전 헌법에 의한 국민통합